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요,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초창기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분들이죠. 소위 오지고래라고 불리는 이분들이요. 아, 네, 오지고래들.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 일부를 이렇게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가 좀 있죠.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혹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리는 신호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쵸.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가 보니까 그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있잖아요. 에릭 발추나스. 아, 네, 발추나스.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죠. 비트와이즈의 CEO 헌터 홀슬리.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소셜미디어 대화를 중심으로 자료가 구성돼 있어서요. 아, 그 두 사람의 대화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이 오지 고래들의 좀 복잡한 속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매도 현상, 이걸 넘어서서 그 이면에 깔린 어떤 심리나 전략이 뭘까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자극했던 지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블룸버그의 그 에릭 발추나스가 던진 질문인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가 이 오지 고래들의 매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여전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 그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진짜 굳게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어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의 우려는 사실 상당히 좀 날카로운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투자했던 이 초기 핵심 지지자들이 이제 와서 사실 이거 그냥 거품이었어 라든지 네. 혹은 더 심하게는 폰지 사기랑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면서 떠나는 거라면 아, 그건 좀 심각하죠. 그렇죠. 이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이야기, 그 내러티브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커뮤니티나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네, 아무리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들어온다고 해도 이 원조 지지자들이 떠난다는 건 그 상징성만으로도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걱정거리일까요?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우려고요.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특히 비트코인처럼 어떤 커뮤니티나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에게는 초기 지지자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현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시각이요? 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비트와이즈의 CEO 헌터 홀슬리가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내놨어요. 오, 헌터 홀슬리요? 어떤 답변인가요? 홀슬리 CEO는 이게 믿음의 상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쌓은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타이밍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피스 오브 마인드 추구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타이밍과 마음의 평화요? 네, 핵심은 이 오지 고래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통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적게는 100배, 많게는 1000배에 이르는 수익이라고 하니까요. 100배, 1000배. 와, 정말 엄청나네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인생이 바뀔 정도 혹은 몇 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단계에 딱 도달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더 많은 수익을 내야지 하는 이런 공격적인 목표보다는 그렇죠. 네. 이미 내가 확보한 이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까, 관리할까 하는 약간 방어적인 목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금 딱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리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할까, 이거인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성격 자체보다는 그 자산의 규모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가치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민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돈이 너무 많아서 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더 복잡한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게 작용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홀슬리 CEO가 자신의 고객 사례를 들어서 아주 생생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수천억 원, 그러니까 뭐 수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비트코인 시장,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약세장이 찾아와서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한 30%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절대 금액으로는 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30%인데 1,000억.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비록 그게 뭐 장부상의 손실이고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알아도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변동을 감정적으로 견뎌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라는 거죠. 하긴 뭐 10만 원이 7만 원 되는 거랑 1,000억 원이 700억 원 되는 건 비율은 같아도 와, 맞아요. 심리적 충격의 강도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따라서 이 오지 고래들의 일부 매도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뭐 비관적으로 봐서라기보다는 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자산 변동성에서 오는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이걸 좀 줄이고 밤에 편히 잠들기 위해서, 즉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위험 관리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아, 위험 관리 차원이군요. 네, 자산 규모가 어떤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정말 공감이 가는 설명입니다. 사실 같은 비율의 하락이라도 자산 규모에 따라서 느끼는 압박감은 정말 천지 차이일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고래들은 단순히 그냥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막 던져서 현금화하는 걸까요? 아까 위험 관리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매도 방식도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홀슬리 CEO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오지 고래들은 여전히 보유한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아, 다 파는 게 아니군요. 네. 이들의 실제 행동은 그냥 단순히 뭐 매도 버튼 누르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몇 가지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어떤 전략들이 있죠? 첫째는요, 현물 비트코인을 ETF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현물을 ETF로요? 네. 이건 자산을 뭐 청산한다, 판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개인이 직접 그 프라이빗키 관리하는 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네. 거기서 벗어나서 전문 수탁 기관을 통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거고요. 또 이렇게 ETF로 전환된 자산은 뭐 프라이빗 뱅크 같은 데서 담보로 인정받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필요할 때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 활동을 하기에도 훨씬 편리해지죠. 아, 그러니까 자산의 형태만 바꿔서 활용도를 높이는 거네요. 그렇죠. 자산의 형태를 바꿔서 활용도를 높인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흥미롭네요. 이건 뭐 매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산의 어떤 제도권 편입이나 효율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럼 다른 전략들은 또 어떤가요? 둘째로는 그 콜옵션 매도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콜옵션 매도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비트와이즈 같은 자산운용사랑 협력해서요,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콜옵션을 파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거죠. 아하, 권리를 파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을 당장 팔지 않으면서도 보유한 자산에서 꾸준히 추가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 가만히 놔두는 대신에 자산을 일하게 만드는 거네요. 영리한 방법인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죠. 네. 그럼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셋째는 매도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를 뭐 한꺼번에 확 던지는 방식이 아니고요. 매우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부만 유동화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아, 조금씩 파는군요. 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유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기회를 찾는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현금 흐름을 아주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거죠. 뭐 수년에 걸쳐서 분할 매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신중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홀슬리 CEO에 따르면요. 수억 달러, 그러니까 그 9자릿수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래들 중 상당수는 아예 매도할 계획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만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안 파는 사람도 많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류의 고래들이야말로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따라서 뭐 오지 고래들이 전부 다 팔고 있다. 이런 인식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네요. 단순히 그냥 판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문제가 전혀 아니었네요. 뭐 ETF 전환도 있고 옵션 활용, 점진적 매도, 그리고 여전히 강력하게 보유하는 분들까지. 네, 그렇죠. 훨씬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은요. 처음에 그 우려를 제기했던 에릭 발추나스 있잖아요. 네, 발추나스. 그도 헐슬리의 이런 상세한 설명을 듣고는 fair enough, 뭐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아, 인정했군요. 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 어떤 점을요? 발추나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그 핵심 지지 기반, 그러니까 찐팬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핵심 지지층.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들었는데요. 바로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입니다. 스타워즈요? 비트코인이랑 스타워즈. 네, 그는 핵심 팬, 코어 팬스를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스타워즈가 아주 좋은 예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아,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뭐 새로운 팬들이 계속 들어오고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초창기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지지해온 그 핵심 팬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프랜차이즈의 생명력이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아하, 그렇군요. 팬덤의 중요성. 네.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이 문화적 가치,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로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스타워즈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어떤 가격 변동이나 뭐 개별 투자자의 심리 변화 이런 것과는 또 별개로 그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를 딱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힘은 결국 그 자산을 둘러싼 커뮤니티와 그 믿음의 총합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저희는 그 비트코인 초기 거물 투자자 오지 고래들의 최근 매각 움직임을 둘러싼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걸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징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려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막대한 부를 달성한 후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위험 관리 그리고 자산 보존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네, 상반된 시각이었죠. 그리고 실제 이들의 행동 역시 단순하게 시장에 막 던지는 투매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을 ETF로 전환해서 관리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거나 네,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또는 뭐 콜옵션 매도 같은 걸 통해서 보유 자산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혹은 매우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일부만 유동화하는 등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상당수의 오지 고래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강력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부 오지 고래들의 자산 매각 움직임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의 표출이라기보다는 그 개개인이 처한 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부를 쌓은 이수에 변화된 개인적인 자산관리 목표라든지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에릭 발추나스가 던진 스타워즈 비유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핵심 지지층의 정서나 움직임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어떤 건강성에 미칠 영향,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죠.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부를 이미 손에 쥐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수익을 향한 끝없는 추구와
현재의 부를 지키면서 얻는 마음의 평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런 아주 개인적인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과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성격과 방향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투자와 인간 심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곱씹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뭐랄까 흥미로운 줄다리기 상황입니다. 팔려는 움직임은 꽤 보이는데 막상 사려는 쪽은 약간 주저하는 듯한 그런 좀 미묘한 상황이죠. 저희 손에는 최근 온체인 데이터 분석, 또 기관 투자자들의 최신 동향,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그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 심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해야 할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역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이 수급 구조,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ETF 자금 흐름이라든지 또 꾸준히 활동하는 채굴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풀어보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을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료를 딱 보니까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미묘한 수급 불균형 이거더라고요.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 실현, 그러니까 매도 움직임이죠. 이게 감지되는데 새로운 매수세는 그만큼 강하게 붙어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쉽게 말하면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약간 신중하게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정확합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실현 시가총액, 영어로는 realized cap이라고 하죠. 이 지표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게 모든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매기는 방식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이 수치가 80억 달러가 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총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단순히 가격 상승 효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현 시가총액의 증가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동하면서 거래가 체결되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높아진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손바뀜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들이 이익을 확정짓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크립토컨테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좀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기업형 보유자나 일부 ETF 쪽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시 말해 매도하는 주체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가격이 버티거나 아니면 더 오르려면 누군가는 그 물량을 좀 적극적으로 사줘야 할 텐데요. 자료에서는 시장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많은 기대를 모았던 현물 ETF 있잖아요. 이걸 통한 자금 유입이 10월 급락 이후에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꾸준히 매수는 하고 있다지만 그 규모만으로는 이 매도 압력을 다 소화하고 시장을 끌어올리기엔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상승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그 기관 수요가 눈에 띄게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크립토콘트의 주기용 대표 역시 ETF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세가 최근에 좀 약화되면서 가격 회복의 추진력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특히 ETF 자금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큰 기대를 걸었던 부분인데 그 유입 강도가 확연히 둔화되면서 좀 실망감마저 감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기관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상승장을 이끌었던 두 개의 큰 축,
그러니까 ETF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전략적 비축 물량 확보,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시금 좀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수준의 가격 반등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는 다소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들의 다음 행보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다소 횡보하거나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이나 기관 동향은 좀 신중론의 무게가 실리는군요.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앞으로의 전망, 특히 11월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료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보고서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좀 대담한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특정 조건들이 맞아떨어진다면 11월 안에 비트코인이 무려 1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와, 현재 가격대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숫자네요. 네, 그렇죠. 14만 달러라는 숫자는 분명히 시장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전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조건들, 이걸 매우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비트파이넥스는 이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으로 11월 한 달 동안에요. ETF를 통한 순자금 유입 규모가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이걸 상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의 ETF 자금 흐름과 비교하면 이건 매우 공격적이고 좀 낙관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단순히 ETF 자금만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 14만 달러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보고서는 여기에 더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좀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구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야 하고 또 전통적으로 연말, 특히 4분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계절적인 요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4만 달러는 뭐 보장된 예측이라기보다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작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꿈의 시나리오, 혹은 뭐 이론상 가능한 최고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전망치는 당연히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확실히 여러 가지 이상적인 조건이 다 맞아야 가능한 시나리오군요. 꽤나 허들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ETF 자금 흐름과는 조금 다른 결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바로 비트폰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루는 채굴자들의 동향인데요. 이들은 시장 분위기와는 좀 별개로 여전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채굴 기업, 여기가 눈에 띄는데요. 무려 3억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1만 7천 대 이상의 최신형 ACI 채굴기를 새로 도입했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와는 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던져주거든요. 채굴자들이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 최신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 연산 능력, 즉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명확한 예고입니다.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장기적인 강세 전망의 중요한 근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참여자 중 하나잖아요. 이들의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깊은 확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대표는 이러한 채굴자들의 꾸준한 투자와 그로 인한 해시레이트의 지속적인 상승을 비트코인 머니베슬, 그러니까 가치를 담는 배가 점점 더 커지고 튼튼해지고 있다. 이런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근본적인 체격과 생태계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인 등락 너머의 펀다멘탈 변화에 주목하시는 분이라면 이 채굴자들의 뚝심 있는 행보를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단기 시장 참여자들은 좀 불안해하는데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지는 이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요.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긍정 신호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투자자 심리는 여전히 좀 차갑게 식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10월 초에 발생했던 그 약 19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시장 폭락 사태, 그 충격이 아직 시장 전반에 깊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여전히 공포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무역 합의 발표 같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시경제 뉴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만큼 10월의 폭락이 남긴 상처가 깃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앞서 이야기했던 미묘한 수급 불균형 현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네트워크를 떠받치는 채굴자들의 투자는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시장 가격 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그 10월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19억 달러라는 손실 규모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경험이나 그 공포감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억 속에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이 공포 심리가 새로운 자금, 특히 상대적으로 좀 신중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약간의 가격 반등에도 기존 보유자들이 물량을 정리하려는 그런 잠재적 매도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요인이 되고요. 결국 채굴자들의 투자 확대와 같은 구조적인 긍정론과 10월 폭락 이후 회복되지 않은 단기적인 시장 불안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 시장의 현재 상황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비춰주는 자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활발한 이익 실현 움직임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신규 매수세 사이의 어떤 긴장감, 시장 반등의 기폭제로 기대됐던 ETF 같은 기관 자금 유입의 예상 밖 둔화 현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11월의 그 파격적인 상승 시나리오의 조건들, 그리고 또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채굴자들의 행보와 여전히 공포에 갇혀 있는 투자 심리까지 정말 다양한 힘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모습인데요. 결국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여러 상반된 힘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면서 아주 섬세한 균형점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방향성은 자료에서 계속 강조된 것처럼 역시 ETF를 중심으로 한 기관 자금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느냐, 여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자금 유입이 다시 활기를 띈다면 비록 14만 달러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와 같은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격은 당분간 무거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채굴자들이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펀더멘털과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투자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긍정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 예를 들면 기관 자금 흐름이나 시장 심리 같은 것들과 장기적인 추세 요인, 그러니까 채굴 투자나 네트워크 성장 같은 것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14만 달러 시나리오든 현재의 둔화된 시장이든 그 핵심 변수로 ETF 자금 유입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만큼 현재 시장은 ETF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다는 방증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ETF 자금 유입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계속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우리가 현재 주목하고 있지 않은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서
특정 주요 국가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 발표라든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적 충격 또는 디파이와의 새로운 형태의 결합이나 레이어2 솔루션의 급격한 발전 같은 기술적 변수가 시장의 경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ETF라는 키워드 너머에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게임 체인저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이 흥미로운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